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새로운 게스트까지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 최나윤입니다. 요번에 이 책을 작성정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아동학대라든지 가족 문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고등학교 때부터였어요. 그때 저희가 고등학생 때 친곡 아동학대 사건이 한창 이슈였거든요. 그때 엄청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는데 그런 가족 문제들을 되게 디테일하고 그 속에 있는 차별이랑 그 안에 있는 심층적인 문제들까지 되게 잘 다룬 쉽게 보기 좋게 만든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책이 되게 짜임새가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그 한 주제 가지고 쭉 이어지고 그리고 사례 같은 거 설명도 해주고 하니까 아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제목을 진짜 잘 지었다. 네, 정상가족이 뭐지?를 생각해봤을 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왠지 한국인이라면. 그게 얼마나 폭력적인 개념인지를 이 책 읽으면서 엄청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가족의 개념, 그러니까 핵가족 혹은 그 대가족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걸 기본적으로 정상가족이라고 보고, 근데 최근에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정상가족 안에 포함될 수 없는 그런 가족들, 그럼 그들은 비정상으로 이렇게 묶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는 책인 것 같고.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런 거. 그게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거나 잘못됐다는 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누구를 이제 처음 만나거나 그냥 그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뭐 혹시 형제자매 있으세요? 뭐 가족관계 어떻게 되시거나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든 질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저 근데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네. 이것이 또 다른 이제 누군가가 이 돌을 던져서 멀리 던져주길 바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책이 얼마나 파장을 일으켰는지가 그냥 궁금하거든요. 이런 책들은 보통은 뭔가 사회에 한 번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서서히 좀 녹아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책에서도 말했듯이 항상 어떤 사건이 크게 빵 터져줘야지만 맞아. 뭐가 변화해요. 저는 이 책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까우면서도 또 신기했던 게 이 책이 2017년 이전 상황부터 이제 그 이후 이제 개정진보판에서는 그 책이 나온 이후까지 쭉 2021년의 상황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때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한 번씩 터져줘야 그래야 여론이 움직이고 공무원 사회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뭔가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천천히 나가는데 거의 최소 2년에 한 번씩 그런 큰일들이 빵빵 터진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것 덕분에 다행히도 이제 법을 이제 위반하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어떤 그 추진력을 얻게 되어서 좋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를 내재적으로 안고 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아동학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공동체에 그 나아가서 그 정부로 대변되는 어떤 공공의 그 공권력을 포함한 이제 공공의 힘이 이제 개인으로 이제 완전히 닫혀있는 그 가정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보면은 더 현실적으로 더 진보되고 더 개선되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의 골자라고 봤는데 저는 아동학대 부분에서 되게 처음부터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아동학대를 정의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빡빡하다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라는 범주가 항상 뭐 애를 패면 아동학대다 이런 얘기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했었는데 그 팬다라는 과정, 그러니까 그 기준이 상당히 굉장히 촘촘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부터 신체적, 비신체적 폭력, 그러니까 폭언이라든지 심지어 책임전가까지도 어떤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을 하고 그런 걸 쭉 지켜보면서 학대나 아니면 체벌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이걸 협소하게 바라봐서 좀
그냥 체벌과 학대를 굳이 구분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체벌도 굉장히 용인되는 그런 인식이 저변에 많이 깔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혹시 우리 세대가 이제 한 8, 90년대생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체벌을 못 본 분 계신가요? 국민학교 시절에? 훅 들어왔네. 소학교 때. 죄송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근데 저희 때가 체벌의 그 전환기였어요. 네, 전환기. 그럼 그- 지금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학교에서는 그렇죠. 네. 그럼 가정에서. 가정에서는 많이 맞았죠. 가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지금도. 지금 모아가지고 고소하면 아버지 꼼짝 못해. 증거를 뭐. 근데 실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만약에 무슨 되게 말을 안 듣는 학생이나 아니면 무슨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이 TV에 나온다거나 주변에서 보면은 아유 쟤는 좀 맞아야 정신을 차야지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되게 그냥 아무런 그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쟤를 때리면 해결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남자 중학교로 나왔는데 남자 중학교가 굉장히 체벌이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저도 읽으면서 조금 되게 체벌과 학대에 대한 어떤 이분법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러니까 엄연히 체벌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성인에 대한 폭력은 모든 폭력이 금지되어 되는 편인데 아동들에 대한 폭력은 그들의 어떤 의사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렇게 체벌이라는 말로 얼마나 은폐가 되기 쉬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 대목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놀랍게도 사랑의 매라는 말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더라고요. 책에도 언급이 되죠. 네, 언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곳은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문제의식이 대부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에 이 책에서 언급한 스웨덴의 예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이거를 거의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논의한 나라가 있었다니 그게 너무 신기했고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안 했지의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각자 좀 인상 깊었던 구간들을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입양을 했을 때 이후에 그거를 많이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언급이 돼 있으니까 생각해보면은 입양을 했을 때 잘 됐다 짝짝짝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뭔가 그 이유를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당하는 폭력들이 있고 아니 입양을 하는 부모가 이렇게 폭력을 또 휘두르는구나 하는 그 대목에 또 충격을 한 번 더 받았어요. 여기 이제 딱 저한테 핵심을 딱 이렇게 칼을 꽂은 게 약간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가 필요해서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약간 구원자적 마인드로 이렇게 접근을 했었구나. 저는 사실 의외로 특정 구절이 딱 한 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굉장히 좀 저한테 충격을 줬었는데 우리나라가 가족을 정부가 굉장히 이용해 먹었다. 그러니까 복지에 필요한 예산이나 또는 어떤 제도적 어떤 그런 단계들을 하지 않고 그냥 가족 공동체에게 그냥 밀어두기 위해서 복지를. 그래서 1950년대와 60년대와 70년대에 각각의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고 이제 그 단계에서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필요할 때와 또 반대로 농촌의 인구가 부족할 때 그때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거를 보여준 과정에서 좀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핵가족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상가족이. 그 핵가족을 어떨 때는 굉장히 숭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대화된 가족이다. 라고 막 숭상하다가 또 이제 지금 농촌에 다시 어떤 젊은 인력이 필요할 때는 갑자기 핵가족을 악마화하면서 대가족이야말로 우리의 척도이다 하면서 그걸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걸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언론이나 그런 통제에 의해서 또 쉽게 그것을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을 정부가 이용했다.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가 있나? 그리고 심지어 그게 지금까지도 저는 계속 그 기조가 딱히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저는 복지국가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진짜 복지국가랑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복지는 정말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복지를 과연 누가 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어요. 대부분. 물론 정부가 정부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굉장히 많은 복지 프로그램들과 거기에 들이는 예산이 있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 정부에 많이 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도 그것도 많다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거기서 또 삭감이 됐고, 그리고 어쨌든 그 전부터도 항상 가정에게 뭔가 뭐 노인 부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는 어린이의 이런 모든 그런 부양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냥 개개인에게 다 이렇게 밀어붙이고서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네가 못하면 그건 네 잘못이지 우리 잘못은 아님. 이런 스탠스를 우리 정부가 계속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페이지에서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를 좀 이어나가면은 국가에서 이 복지를 책임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국가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가요. 사회 문제, 지금 개개인들이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뭐 저출산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되게 굉장히 많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데, 근데 그 문제들을 개인의 몫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점이 문제이고, 그래서 이게 폭력도 그렇고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이게 사회 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 건데, 그거를 지금 가족주의 안에 책임지고 있지 않다는, 그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전 되게 놀라운 게, 사실 지금 방금 얘기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우리나라에는 유독, 우리나라는 세금을 적게 걷어가서 좋아. 세금을 적게 걷어갔으니까 복지가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절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고서도 항상 사회에 대해서 욕하는 것도 되게 신기한 거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일반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자는 게 이 책의 가장 어떤 주된 패러다임인 것 같아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혹시 나연님께서는 이 책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저는 사실 이전에 아동학대 현장에 있을 때는 잘 크게 체감을 못했었어요. 그냥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정폭력 현장에 있으면서, 그때는 어쩌면 더 아동이랑 성인이라서 더 이 권력의 차이가 더 컸었을 텐데, 지금 보니까 가정폭력 현장에서 보니까 이 폭력이라는 거가 권력으로부터 발생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폭력이라는 게, 이 권력 구조라는 게 사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폭력이라는 게 정말,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지금 머릿속에 이 알로에를 떠올리지 말아보세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알로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계속 배우고 체화하고 습득하고 그냥 보는 게 폭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폭력이 계속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학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체벌이랑 아동학대 개념이 이렇다라는 걸 설명했던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이들이 뭐 손바닥으로 때렸을 때 정도 체벌인데, 그때 느꼈을 때 감정, 슬픔, 뭐 두려움, 분노, 이런 감정들밖에 없고, 그 와중에는 내가 다음 잘해야지 라는 그런 감정은 없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너무 신기한 게,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학생인권조례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체벌을 당할 때, 또는 폭력을 당할 때, 한 번도 내가 이걸 맞고 나서 이제 다음부터는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속으로 진짜 안 든다는 거. 그냥 아프다, 그냥 끔찍하다, 너무 그냥 싫다, 집을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았을 때. 근데 이걸 맞고 나서 다음부터 내가 잘해가지고 절대 맞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 잘한다? 그거는 잘 생각해보면은 진짜 질서를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맞기 싫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안 맞을 궁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을 잊어버리고 네. 맞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교육인가?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만약에 아이의 그 어떤 태도가 진짜 개선됐다고 하면은 그건 그 어른의 폭력이 매가 효과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방법이 제일 어른한테 쉬웠으니까. 네. 이거 저 이 부분도 다루고 싶었는데 네. 오은영 박사님이 체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중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요, 체벌은 가장 쉽고 빠르고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다룰 때 어른의 시각에서 다룰 때 가장 빠르고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체벌을 행했던 건데, 근데 그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많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네, 그리고 또 중독은 언제나 그렇듯, 모든 중독은 다 그렇듯 결과는 참담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설명을 저도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체벌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양육 방법을 몰라요. 그거 말고 몰라서. 몰라서. 그러니까 제일 쉽고 제일 빠르고 제일 머릿속으로 고민 안 해도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일 성의 없는 방법이라는 거지. 아이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근데 저도 이 부분에서 약간 비유를 하나 떠올렸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검증인데 약간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뭐냐면 너무 약간 어려워요. 아니 들어봐요. 원시인들이 고기를 생짜로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생짜로 먹으면 거기에 뭐 기생충도 막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구워서 먹으니까 나 건강하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이제 이렇게 먹는 것만 알아서 이제 그냥 이렇게 먹어도 뭐 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체벌로 이제 비유를 하면 체벌도 이제 이 방법밖에 몰랐거든 원래 우리가. 왜냐면은 본인도 그것만 그거 찾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에 표현하는 게 맞아야 된다라는 표현밖에 모르는 거야. 아.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가 약간 이제 원신들이 불을 쳤듯이 그런 효과적인 뭔가를 사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다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찾아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해 못 보니. 네, 저지 오늘 또 집 가서 일기장 하나 오늘 잘하는 거. 오늘 잘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진짜 때리고 싶어서 막 너무 나는 폭력이 너무 좋아, 우리 애가 맞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때리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근데 다른 방법을 잘 몰라서 본인들도 그거 말고 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을 거라는 말이 진짜 맞아요. 그거고 여기 좀 되게 재밌는 것 중 하나,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막 우유병에다가 홍보를 하고 무슨 상담사도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폭력 이외의 양육 방식이 다양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육아 교육을 좀 배웠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 애가 좀 이 모양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언제 하신 거예요? 뭐 얼마 전에 했어. 나 육아 교육 좀 배울걸. 이거 괜찮은. 아니 근데 일단 그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맞아. 저는 진짜 대단한 저도 놀라웠던 네. 그러니까 이 책이 되게 좋은 점 중 하나는 좀 자기도 문제점이 뭔지를 인지를 못할 수 있고 그건 아동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되게 큰 성인들조차도 이게 폭력을 했는데 왜 폭력을 당하는지 본인조차 모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되게 한번 꼭 읽어볼 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뭔가 정상가족이라는 프레임 안에 굉장히 많은 걸 끼워놓고 그걸 굉장히 많은 이상한 것들이 그 안에서 되게 쉽게 정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도 사람들이 그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거는 가장의 책임이지 그 외에 그 누구에게도 이거에 대해 말할 권리가 없다라고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 문제의 되게 핵심적인 근본적인 문제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전히 그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들 민원 때문에 이렇게 진짜 휴직을 하거나 사직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분들이 지금도 계속 종종 있는데, 그분들하고 방송국이 인터뷰를 하는 게 있어요. 학부모들이랑, 실제로 민원을 많이 넣는 학부모들이랑.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이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게 한 번에 느껴져요. 네. 내가 이 교사한테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나의 권리야 라고 말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의 그 방식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네가 뭔데?
라는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자기는 그것이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 행동에, 태도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한두 명이에요. 정말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해도, 나는 옳은데, 나는 옳은 행동을 하고 난 내 자식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니들이 뭐가 왜 어째서 라고 말하는 거에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순간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절대 예전처럼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고요. 이 책에서도 이분이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도 일하신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권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세이브 더 칠드런이 또 아동관리 최초로 NGO에서 사회화시킨 단체인데요. 근데 그 아동관리에 대해서 그 권리하면서 얘기할 때 너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현장에 나가서 그 아이들한테 아동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너네는 맞지 않을 권리가 있고, 놀 권리가 있고, 너희들한테 행복할 권리가 있어 라는 걸 얘기해주면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거 알려주면 어른 오빠 된다고. 거기에 뭐 자기 주장을 말할 권리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아동 권리 교육 내에는 저희 되게 흔하게 사회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나에게 권리가 있으면 남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를 되게 명확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윤구님께서 제일 좀 와닿았던 그런 부분이 어떤? 저는 항상 관심이 있던 지점 중 다문화 쪽 관련해서 항상 관심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한국 사회 내에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지금 출산율 위기가 되게 심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문화 사회체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작년에 그 일본의 편의점을 갔는데 다 흑인이거나 아니면 백인이거나 그런 분들이 바코드를 찍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 미래는 곧 있으면 한국의 미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국 사회가 되게 필요한데 이 책이 되게 잘 짚어줬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들어서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이게 진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약간 제일 흔한 차별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이 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냐면 그들도 정상가족 범주 안에 안 들어가는 타인이니까. 왜냐면 그들을 되게 쉽게 범주화하고 그룹화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 사람들도 한 명 한 명이 다 개개인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냥 개인인데, 그 사람의 특성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만 뽑아서 그 사람들을 범주화하고 그 사람들은 다 이래 라고 묶어버리고 그 사람들은 무시당해도 되라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저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선량한 차별주의자 그 책에서 좀 되게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도 하고, 저는 딱 다문화 그 가정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정상에 너무 집착을 하는구나. 너무너무 집착해서 정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그걸 무조건 다 배쳐가거나 깔아뭉개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40살까지 아이를 안 낳았어, 또는 40살까지 뭐 결혼 안 해. 그러면은 옛날 한 10년 전만 해도 40살까지 결혼 안 한 사람에게 뭔가 되게 뭐 낙인을 찍는 게 되게 쉬웠어요.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나 보지. 아니면은 뭐 40살까지, 지금은 이제 아이를 안 낳은 사람들한테 아유 이제 애 낳으려면 늦었네 막 이러면서 너는 뭔가 뭐 문제가 있구나. 특히 그걸 제일 많이 느낄 때가 명절 때. 명절에 모이면 어르신들이 꼭 한마디씩 던지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가족에 대한 질문이 얼마나 때로는 폭력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리가 제일 폭력적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또 그게 뭐냐면 질문하는 사람도 나는 호의를 갖고 하는 건데 라고 그렇죠. 하는 순간 그게 다 반박을 못하게 되죠. 그래도 더군다나 뭐 그게 무슨 조카가 저한테 그런 질문하면 무시하면 되는 건데, 어른들이 나보다 좀 높으신 분들께서 오셔갖고 결혼 안 하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사실 대학원생이잖아요. 대학원생 굉장히 늦깎이 대학원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취업 안 하냐 이런 얘기까지 딱 진행하게 되면 정말 집 밥상 참고 있습니다. 잘 참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저희가 참는 게 약간 능사인데, 근데 이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게 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만약에 그런 얘기에 내가 불편하다는 기색을 비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가 하기가 싫다거나, 또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불편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호루자식이 됐거든요. 어르신이 감히
아니 내가 걱정돼서 얘기해서 물어보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나 하고 싸가지 없는 놈 이런 반응이 이제 쉽게 튀어나왔는데 지금 벌써 굉장히 많이 사람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정상가족에서 요구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이 개개인의 삶이 부모나 또는 어른이나 교수님이나 높은 사람의 지시의 주체성을 잃고 휘둘려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제는 가져야 될 거예요. 저는 이걸 좀 읽으면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굉장히 지속적인 관계, 연속적인 관계. 그러니까 꾸준하게 두 명은 타협하고 혹은 싸우기도 하고 적대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정치적인 절차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이고 그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데 자식과 부모의 관계의 어떤 일정적인 그 관계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되게 투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회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나한테 했던 방식, 그리고 내가 부모한테 했던 방식을 이제 사회에 나가게 돼서 그 사회 사람들과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X세대는 되게 개인주의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주의처럼 살아가지 않고 양육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 얘기가 써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것들 연결되는 양식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또 일어나는 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이제 소유물로 인식을 하고 키우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은 거.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요즘 그 일부 이제 학생들이 대학 원서를 넣을 때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못해. 자기가 어느 학과를 가고지 자기의 미래를 혼자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그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 내 자식이 자기 길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해야 자식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더 만족스러워하고 그게 왜 뭐가 문제야? 내 자식인데 내가 키우는데 왜? 라고 말하는 게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제 부모님이 이제 저 어머니께서 저를 굉장히 뭐랄까 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에 죄책감이 좀 들 때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제 길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돼. 사소한 거. 와이프가 저한테 결혼 초기 때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왜 일일이 모든 걸 다 나한테 물어보냐. 근데 그냥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의견을 묻는 거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허락을 구하고 있다. 그게 일상이 된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성격장애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근데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입시교육이 많이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방황의 시기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시간을 주는 순간 남들보다 뒤처지니까 그건 약간 아예 수학학원이나 다녀야지 난 너를 위한 거 아니겠니?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방황의 시간 자체를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조금 이 방황의 시간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스스로의 어떤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좀 찾아나가는 시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잠깐만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울지 말고 천천히 진짜 보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얽힌 게 몇 갠데 여담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시기 자체를 조금 주지 않다 보면 정체성 자체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에 나아가게 되는. 그렇죠. 그래갖고 저는 사실 대학교 맨 처음 갔을 때 되게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험이 많이 거세당체한 상태에서 공부만 하다가 딱 대학교를 가서 어떤 자유를 딱 누렸을 때 처음으로 성인으로서의 자유를 딱 누렸을 때 뭘 어떻게 해야지를 좀 몰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거를 사실은 사춘기라는 과정을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좀 적절한 방식으로 이렇게 경험을 했으면 좀 그런 어떤 사회를 정말 자유를 주었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서 좀 더 좀 잘 적응하게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약간 거기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스웨덴과 우리나라를 굉장히 이차기 많이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되게 간결하게 딱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었는데, 스웨덴 사람들의 가치관은 개개인의 삶은 개인적으로 살고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은 집단적으로 해야 돼. 그것이 이제 그 철학의 그 기본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그 반대래요. 우리는 삶은 집단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개개인 문제가 생기면 그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아예 좀 확실하게 좀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사회에서 계속 더 어떤 개개인의 성격장애라든가 또는 뭐 사회 부적응이라든가 또는 이 사회 전반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개개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를 우리가 계속 방치하는 것과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집단의 아주 큰 개인이 혼자 스스로 지금 책임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개인이 그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되기까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닥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우리나라는 일단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그 법이 논의가 되려면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국회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활성화는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전달이 되면은 그걸 국회의원들이 또 적극적으로 그걸 반영을 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는지, 그런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심지어 비효율적일 뿐더러 직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창구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을 과연 내 손으로 뽑는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이 내가 원하는 모든 법안을 통과시켜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길이 있나? 우리나라에는 저는 생각나지가 않아요. 약간 시민단체나 물론 많이 열심히 하지, 사실은 좀 시민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한국 사회가 약하다는 표 같다 보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시민단체도 많고 정당도 사실 청소년 정당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발언권들이 되게 위로 이렇게 흡수되기가 좀 용이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민단체, 어떤 시민사회 자체가 조금 많이 부재한 상태에서 방금도 반려 중심으로 진행하다 오히려 좀 현실과 괴리되는 경우도 많고, 좀 정말 법안은 있고 다 있는데 실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그 시스템을 거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또한 국가의 어떤 역할도 확대해 나가면서 고쳐 나가야 한다 라는 것이 전 기본적인 논조고, 그거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냐면 전 이전에 했던 모 책에서는 약간 사실 좀 의식만 좀 바꾸고 넘어간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개개인의 그 의식을 바꾸는 것에서 멈추는. 약간 그거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가장 가격이 싼 방법이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무책임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좀 사실은 그때 많이 들었었거든요. 해결을 각각의 개인한테 그냥 다 네네. 이렇게 넘겨버리는. 네, 약간 근데 그런 국가적인 시스템 제도가 분명히 중요하고, 그 제도에 대해서 되게 역설했다라는 것이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다만 그 제도를 시행할 때 있어서 저는 약간 이거 아쉬운 점도 하나인데, 스웨덴과 한국 사회의 어떤 그 모델이, 국가의 어떤 그런 모델이 조금 다른데, 그걸 너무 좀 사상한 다음에 그냥 스웨덴 모델이 이러이러한 거 있고 이러이러한 거 있고 이러한 게 있어 정도로만 딱 얘기를 하고,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까지는 얘기하지 마라는 것이 이 책의 좀 한계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또 여기서 또 조금 많이 얘기한 부분이,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잘 작동되지 않아서 이런 폐해들이 나는 것들도 좀 잘 찝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찝고 가고 있는 거는, 일단은 국가가 지금 아무런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계속 느껴질 수도 있게, 정말 현장에서 정말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서 뛰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그리고 제가 이게 교육 들었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는데, 강사분이 그 얘기를 아동학대에 대한 그러던지 혹은 뭐에 대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하는데 그게 뭔가 이해타산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지원하지 않는데요. 그거를 국가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거를 실천해 나가고는 있다는 거
네, 그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정부가 어떤 한 나라의 정부가 그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결국엔 예산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양으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결국에는 어떤 법과 제도와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있어도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이 없어. 사실 아무것도 안 돌아가지 않았어요. 네, 그걸 우리 정부가 너무 강구하고 있는 게 아, 지금 현장복 따시는 건가요? 네. 갑자기 레카 방송으로. 이 부분은 편집하도 돼. 개개인의 의견. 갑자기 이것만 부각시켜서 어그로서 국가 탄핵해야 한다. 한번 희생도 저희는 모릅니다. 아, 썸네일을 위해서. 갑자기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 그러면은 네, 슬슬 그러면은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말 이 책을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을 한번. 저는 되게 전반적으로 정말 좋은 책이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저는 맨 처음에 쭉 읽을 때는 그냥 뭐 좋은 얘기 한다 이 생각이 딱 들었고 두 번째 되게 정리하면서 꼼꼼하게 읽을 때는 되게 깊은 얘기를 하는구나 이 책이 주마간산으로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는데 가족이라는 제도 공간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권력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도 되게 권력 관계, 형제 관계도 굉장히 권력 관계고 사실은 사람과 타자가 이렇게 만나는 그 공간이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간이 되게 화목하다라는 어떤 이데올로기 속에서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폭력도 일어날 수 있고 폭력도 일어날 수 있고 타협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중첩돼서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이 가족의 어떤 공간을 그냥 화목한 공간, 사적인 공간 이렇게만 방치해두고 사실은 그래야 국가가 조금 편하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좀 다루기가 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편하니까 그게 어떤 한국 사회의 현재 어떤 21세기에 맞이하는 어떤 문제들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폭력 문제 다양한 어떤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나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치 직면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 산업화나 이런 시기로 산업화 민주화 이러한 어떤 거대 당론으로 이렇게 지향해 달려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족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었는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이 오은영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 방송하시는 프로를 보고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 가정들이 나오잖아요. 문제 가정들이 나오고 그거에 이제 솔루션을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걸 되게 비판을 막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방송용이다. 저렇게 빨리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미 시중에 정말 많이 그런 관련 도서들 오은영 선생님 책을 비롯해가지고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스웨덴에서는 부모가 되기 전에 교육을 해줍니다. 네. 부모 교육을 목적으로 해요. 네. 부모가 되기 전에 국가가 그걸 해줘요. 아이에게 이런 걸 하면 돼, 어떤 걸 하면 안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야 아이의 자존감이 건강해지고, 또 아이의 그 성격이 삐뚤어지고, 이렇게 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지, 그런 거를 국가가 맡아서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책을 안 한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스웨덴처럼 이렇게 교육을 해준다면은 그때 그거 떠오르지 하면서 막 할 수 있겠네. 저는 이제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이제 5살이에요. 그 조카를 이제 키우는 거를 해서 옛날에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요즘 애들 이 방법론으로 키우는 아이들의 자존감과 정신건강은 진짜 좋겠다. 난 저렇게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방법론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찾아보거나 안 찾아본 분들이 있을 뿐입니다. 찾아볼 생각 자체가 그렇죠. 맞아요. 인식을 먼저 해야 돼. 네, 내가 그거를 알아봐야 된다는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알기도 해야 되지만 그거를 보고 책으로 보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면 되게 어색해요. 힘들죠. 되게 어색해요. 맞아요. 네. 익숙하지도 않고. 사실은 오은영 현상 자체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국가가 사실은 원래 했어야 했는데 맞아요. 그게 사실 방송용으로 이렇게 활용된다라고 거기서 되게 호응을 얻고 그런 거는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육아에 대한 관심은 많죠. 왜냐면 음. 심지어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그런 네. 교육열이 높은 나라. 근데 정작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간과하고 무시하고 네. 또 사실 국가가 해야 할 몫인데 그냥 방송용으로 활용되고 이런 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사실은 정말 좀 후진적이라고 하면 후진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책에서 진짜 짤막하게 한 줄 나온 너무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이제 만들 때 거기에 그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것을 위해서다라고 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왜 아이한테 가장 좋은 것을 해줘야 되지? 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면은 뭐가 달라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얘가 뻗나가면은 두들겨 패서 고치면 되고, 얘가 무조건 돈 때려 부어가지고 애 학원 보내서 똑똑하게 만들어서 좋은 대학 보내면 되고, 라는 굉장히 일차원적인 생각에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갇혀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미 몇십 년 전에 90년도에 이미 이게 협약이 나와서 전 세계 이제 그 유엔 국가들이 협약을 맺었는데도 정작 그 국가에 사는 개개인인 우리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그것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는 부모나 가정이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이 책에서 말하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조금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 아이들에게 그냥 사교 가갖고 하면 된다라는 그런 교육. 근데 그게 정말 사회 저변에 있어서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학벌 사회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치인을 하는데 그냥 대학생 나왔다고 해서 여당 대표 되고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40패스하는 게 더 대단한 것 같거든요. 내일이 또 나오는 큰일 났다. 이 한 몸 불살라가.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걸 오히려 보상 심리로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 커서 나 이만큼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교육관이 어떤 재생산이 되는 거죠. 약간 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편집을 생각해보면 큰일 났네. 네, 맞아. 저는 일단 현장에 있는 사람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일을 많이 하는 내용들 중에 이런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가 있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딱 계속 찔리는 느낌. 찔리고 맞아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이 되게 많았어. 이런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보면은 아이가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갔는데 몇 개월 이내에 이런 내용들이 정말 아이가 가고 싶다 그러면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제도거든요. 지금 현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현 제도를 다시 바라봤으면 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아이들도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때 관련된 법 개정은 아이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좀 다시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공분을 사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분 사서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정말 제대로 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애를 때리지 않으면 어떻게 키우라고 하시는 건데요? 라고 했을 때 제대로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바르게 키우세요라고 알려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안전장치를 아이 충분하게 보호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상한 정상가족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일단 이 책을 선정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신 나영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심판으로 저는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보증 개정판이 나왔죠?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해서 그래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같이 이러면 심판으로 읽어라. 그리고 또 구판도 제가 읽어본 입장에서는 그 구판이랑 내용이 다르진 않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좀 개정이 많이 좀 진행이 돼. 사실은 구판 같은 경우 구판과 심판의 행정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중간에 김희경 선생님께서 중간에 높으신 자리까지 올라갔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고 그러면서 많이 행정적인 경험도 많이 녹아져서 정말 현장의 얘기를 듣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읽으시는 것도 사설 읽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한국인이라면 다 한번 읽어봐야겠으면 좋겠어요. 추천을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건 처음 아닌가요? 네. 오늘 방송하신 소감은 뭐죠?
제가 뭔가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이라 제 마음속에만 있던 정이라 그런 것 뭔가 영상에 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그런 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열심히 야, 이거는 만들어. 메이지유신 포기하지 말고. 메이지유신 버려도 돼.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흑역사도 알려놓고. 삶이 바빠서 편집을 못했는데 에너지를 얻었어요. 뭔가 재밌는 것만 편집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저희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책도 소개를 하면 다음 책은 저희 소년이 온다. 노벨상 기념. 사실 한강 작가님 부르려고 했는데 한강 작가님께서 개무시하더라고요. 진짜 멱살 잡고 끌끌 몰리고 스웨덴에 가셔야 되나? 뚱딴지 같은 한강 작가님 나 진짜 실망이야. 이 개그는 성공한 거 쇼츠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큰일 났다. 적을 몇 명을 만드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한강에 소년이 온다 들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없는 소리를 많이 왜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